이 환자분의 전 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2026년 5월에 이렇게 보철이 빠져서 오셨습니다. 편측 저장만 하시는데도 임플란트를 오래 잘 쓰시고 계시고요. 왼쪽이 큰 어금니가 4개가 상실된 상태라서 오른쪽만 식사를 하시고 있는 상태고요. 위에는 2013년 7월에 보철이 완성되었고 12년 10개월 경과했고요. 밑에는 2013년 3월에 보철이 완성되었습니다. 13년 2개월 경과됐고요. 위에를 보시면 상악동 거상술 한 것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다른 환자분인데요. 2012년 6월 처음 뉴욕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고요. 오른쪽 밑에 치아 2개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구강 안에서의 사진이고요. 2012년 10월 수술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보철을 완성했고요. 2013년 6월까지 오시고 그 뒤로는 오시지 않으셨고요. 2026년 6월 13년 만에 처음 오셨습니다. 13년 7개월 전에 한 임플란트가 뼈 소실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앞에서 소개드린 환자분과 마찬가지로 편측 저작이신 분입니다. 왼쪽이 치아가 2개가 상실되어 있어서 거의 오른쪽으로만 식사하신다고 하시고요. 편측 저작하는 쪽에 임플란트가 있으면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 두 분의 케이스에서 보면 왜 임플란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1. 사용된 임플란트는 본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뉴욕 치과에서는 어금니 부위에는 되도록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려고 하나 저 당시 2012년부터 2018년 19년까지요 에는 본 레벨 임플란트만 사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식립 조건에 맞게 식립하는 것이고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둘 다 직경 5mm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그리고 뼈가 허용하는 한 되도록 긴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악의 경우 더 긴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것 같고요. 근데 큰 어금니인데 뼈의 폭이 7mm 이하인 경우는 본 레벨 임플란트는 직경 4mm 이하를 식립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본 레벨 임플란트로 식립하면 오래 쓸 확률이 낮아집니다. 임플란트가 부러져서요. 치아는 뼈와 마찬가지로 피가 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0.5mm의 뼈가 치아를 둘러싸도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블러드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치아와 본이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임플란트는 피가 도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뼈 자체가 영양분과 산소로 인해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는 치아에서보다 두꺼워야 합니다. 진짜 최소로 해서 1mm는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최소 1.5에서 2mm는 되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뼈의 중간에 식립해야 합니다. 피가 도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왼쪽과 같은 뼈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중간의 사진처럼 이렇게 뼈에 맞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대로 보철을 만들면 위의 치아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 업엇이 필요하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픽스처, 임플란트 뿌리는 뼈에 맞춰 식립했으나 위의 치아와 위치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위치의 차이를 맞춤 업엇으로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 뼈의 폭이 7mm라고 가정하면요. 직경 5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1mm씩의 뼈가 남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직경 4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1.5mm씩의 뼈가 남겠죠. 자, 이를 보시면요. 이건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의 면적의 관점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이죠. 하지만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1mm의 뼈는 뼈 자체가 구조를 유지하기에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유지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뼈가 2, 3mm 둘러싸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 같은 뼈의 폭이라도 이 경우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둘러싸는 뼈의 면적의 관점에서 보면 위보다는 못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1.5mm의 뼈는 뼈 자체가 구조를 유지하기에 그리고 똑같이 10년, 20년, 30년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유지하기에 위의 경우보다 더 낫습니다. 예전에 뉴욕 치과의 경우 1회 컨셉으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본 레벨 임플란트로 수술을 많이 했는데 본 레벨로 큰 어금니 부위에 4.0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가 찢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보통은 1회 컨셉으로 했고요. 근데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큰 어금니 부위에도 4.0이나 4.5 직경의 임플란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회 컨셉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합니다. 자, 그러면 뼈의 폭이 6mm라고 가정하면요. 1. 직경 5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0.5mm씩의 뼈가 남습니다. 임플란트를 거의 못 씁니다. 뼈가 녹아버리겠죠. 직경 4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1mm씩의 뼈가 남습니다. 보통 큰 어금니에 4mm 본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 픽처가 부러지거나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큰 어금니 부위에 3.5나 4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본 레벨 임플란트에 비해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현상이 덜합니다. 그래서 뼈의 폭이 좁을 때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뼈의 폭이 5mm라고 가정하면요. 본 레벨 같은 경우는 3mm를 식립하면 양쪽에 뼈가 1mm씩 있을 수가 있겠죠. 보통 본 레벨 임플란트 직경 3mm는 힘을 적게 받는 앞니에나 겨우 쓸 정도입니다. 얼마 못 가 픽스처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고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라도 큰 어금니 부위에 3.0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본 레벨 임플란트보다는 덜 하겠으나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확률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어금니 부위에 뼈의 폭이 5mm라면 뼈 이식을 해서 뼈의 폭을 늘리는 수술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어금니 부위에는 3mm 직경 티슈 레벨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뼈의 폭이 4mm라면요, 거의 뼈 이식을 해야 합니다. 전치부, 앞니의 경우 어금니보다 훨씬 뼈가 얇습니다. 그러면 뼈의 폭이 5mm라고 가정하면요, 본 레벨 임플란트의 경우 직경이 가장 작은 것이 3.0에서 3.5입니다. 보통 앞니의 경우 양쪽으로 뼈가 1.5mm 정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경우 직경이 가장 작은 것이 2mm입니다. 뼈가 양쪽으로 1.5mm 정도 둘러쌀 수 있고 오래 쓸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앞니에서 뼈의 폭이 4mm라고 가정하면요, 본 레벨 임플란트 3mm 직경을 식립하면 뼈가 양쪽으로 0.5mm씩 둘러싸고 있겠죠. 저 임플란트는 거의 못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라면 제일 얇은 직경이 2mm짜리요. 그럼 뼈가 양쪽으로 1.0 정도 둘러쌀 수 있고 본 레벨보다는 오래 쓸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뼈의 폭이 4mm보다 작다면요, 뼈 이식을 해서 뼈의 폭을 늘려야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면요, 앞에 거는 임플란트 둘러싸는 뼈의 면적, 두 번째 거는 남은 뼈의 두께입니다. 10이 아니고 100이라면 x, y 둘 다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오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뼈라면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에 정말 도움을 주는 것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고요. 뉴욕 치과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길이가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요. 저렇게 길이가 길고 짧은 임플란트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뼈가 임플란트를 잡는 힘보다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이 더 크면 임플란트는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잡는 힘은 1. 직경이 넓은 임플란트를 식립. 이건 뼈의 폭과 관련이 있고요. 2. 길이가 긴 임플란트를 식립. 이건 뼈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길이가 긴 임플란트를 식립할수록 뼈가 임플란트 뿌리를 많이 둘러싸게 되고 뼈가 임플란트를 잡는 힘이 커집니다. 본래 있어야 하는 뼈에서 지금 있는 뼈, 이 차이가 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 풍치인데요. 이렇게 뼈가 녹으면 길이가 짧은 임플란트는 빠집니다. 하지만 길이가 긴 임플란트는 충분히 더 쓸 수가 있고요. 이 보철을 만들 때 항상 공간을 되도록 크게 허용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사이에 저 공간, 빨간 원이죠. 치간 칫솔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며 되도록 넓어야 음식물이 저절로 잘 빠집니다. 노란 원 보이는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의 커넥터입니다.
저 보철물은 PFM이기 때문에 안에 쇠가 메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탈 두께 0.5에서 0.7mm 플러스 포세린 1.5mm 해서 최소 2mm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커넥터 부위를 두껍게 하면 그 노란 원 부위가 두꺼워지면요, 밑에 빨간 원 부위가 좁아지겠죠. 이 적절한 균형을 잘 이뤄야 보철이 부서지지 않으면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건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위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환자분처럼 이갈이가 심한 환자분을 만나면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해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3. 많은 힘이 가해지는 부위의 임플란트 크라운은 지르코니아보다는 PFM이 낫습니다. 왼쪽처럼 임플란트 보철 브릿지를 만들었고 4군데 물리는 점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한 점당 가해지는 힘 10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요, 치아는 PDL이라는 스프링이 있어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약간 분산시킵니다. 또 치아가 깨지거나 마모가 됨으로써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PDL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크라운을 지르코니아로 하면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악물기나 이갈이 편측 저작이 심한 환자일수록 더더욱 지르코니아보다는 PFM이 낫습니다. 치주인대란 치아와 뼈 사이에 약간 스프링 같은 것입니다. 이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고요. 침대에 스프링 달려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주 조직의 수용 능력이란 1. 뼈가 치아 뿌리를 잡는 힘, 그죠? 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많이 잘 잡고 있겠죠. 그리고 단단히요. 그리고 플러스 치주인대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키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치주 조직의 수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PDL이란 침대의 스프링 같은 것입니다. 씹는 힘을 버텨주는 역할이고요. 그 공간, 스페이스가 와이드닝, 넓어졌다는 것이고요. 노란 화살표로 보시면 치아 뿌리와 뼈 사이에 꺼멓게 보이는 것이 PDL 스페이스 와이드닝입니다. 치아가 힘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겠죠. 침대의 스프링이 힘을 많이 받으면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죠. 다른 뿌리들 빨간 화살표로 보시면 PDL 스페이스 와이드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이제 저쪽으로는 씹지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침대의 스프링이 늘어나지만 그게 지속되면 결국 스프링이 망가집니다. PDL 스페이스 와이드닝이 되었다가 결국 치아 뿌리를 잡는 뼈, 침대 프레임이 망가진 것이고요. 근데 왼쪽,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왼쪽의 경우 임플란트 앞 크라운에 40의 힘이 가해집니다. 4개의 점이고 한 점당 가해지는 힘이 10이라고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니까요. 근데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렇게 PFM 크라운이 깨져서 20의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점이 4개에서 2개로 바뀌었으니까요. 항상 치아나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가장 약한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는 스크류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임플란트가 빠지기도 합니다.